우리가 쿠버네티스를 구축할 때 이렇게 VM에 마스터 노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었죠. 그리고 kubeadm 명령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 경로에 파드를 생성시키는 야물 파일들이 있어서 이런 컴포넌트들을 만들어줘요. 다 쿠버네티스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역할들을 하고 이걸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VM으로 여러 대의 워커노드를 만들 수가 있고 이곳에도 마스터 노드에 설치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들이 설치가 되는데 이 워커노드를 마스터 노드에 조인시키면 워커노드 컴포넌트 영역이 생겨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kubeflox라는 컴포넌트만 여기에 추가로 만들어 놓는데 이 영역은 사용자가 만든 앱을 올리기 위한 공간이에요. 우리는 강의에서 마스터 노드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렸지만 어플리케이션에 CPU가 너무 올라가서 마스터 노드를 죽이면 클러스터 전체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워커노드에 올리고 자원이 더 필요한 만큼 워커노드를 추가시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나 매트리스 서버 같은 앱들을 더 설치했었는데 쿠버네티스의 기본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한 이런 앱들을 애드온 파드라고 불러요. 앞으로도 여러 종류의 애드온 파드들을 설치하게 될 거고 그만큼 쿠버네티스가 더 어려워지게 되지만 쿠버네티스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설치한 후에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쿠버네티스 인증서가 있었고 kubectl이 kube API 서버로 API를 날려서 etcd에 데이터를 저장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오브젝트들이 데이터로 들어가져 있어서 조회를 하면 나오는 거였고 이런 식으로 각 오브젝트들에 대한 개념과 연결 관계들을 배웠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걸 다 오브젝트라고 칭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컨트롤러와 오브젝트들은 나눠지고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부를 거예요.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오브젝트는 각 오브젝트 하나가 인프라 개념으로서 단독 기능을 하고요. 컨트롤러는 타 컨트롤러나 오브젝트를 제어하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이 전체를 칭할 때는 리소스라고 부릅니다. 이 리소스는 또 네임스페이스 레벨의 리소스와 클러스터 레벨의 리소스로 나눠지는데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인프라에는 네트워크나 볼륨, 환경 변수라는 요소들이 있는데 쿠버네티스는 이 요소들을 오브젝트라는 걸로 정의를 하고 이 오브젝트들을 자동화시킬 목적으로 컨트롤러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체 리소스들은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라는 파드들에 의해서 동작을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리소스들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타 컴포넌트들과 통신도 하지만 실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D가 만들어주는데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생성 요청만 해요. 쿠버네티스가 어떤 기술이 있어서 직접 뭘 하는 건 아니고 노드 위에 설치된 특정 기술들을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술 스택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어떤 스택까지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학습 난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리소스 개념이나 파드 만드는 법만 익혀서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쿠버네티스가 이 파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쿠버네티스가 리눅스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실체화시키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이 많으면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좋은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들은 통상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잘 동작을 하거든요. 블로그들을 참조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깊은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들이 종종 있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대략 오늘 강의 드리는 선에서 큰 역할만 알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etcd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지 내부가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물론 자세히 알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빨리 해결하는 데에는 좋은데 이건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을 까먹지 않고 쿠버네티스를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마침 쿠버네티스 업무를 맡게 됐다가 우연히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써먹을 기회에 대한 가성비가 낮다는 건데, 저는 쿠버네티스를 처음 공부할 때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이름도 좀 있어 보이고 쿠버네티스를 하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어디 가서 좀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쿠버네티스를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보다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더 잘 알고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네트워크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들여다볼 일도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어차피 까먹을 내용들이라 정말 궁금증이 몰려왔을 때만 공부를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가성비 있고 흥미 위주의 쿠버네티스를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은 한 번쯤 이런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만 잘 들어도 이 내용을 꽤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스토리지 개념을 알아야 이 PV를 잘 쓸 수 있고, PV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볼룸 솔루션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념과 활용도를 넓혀가는 게 쿠버네티스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길이지, 처음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건 저는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했던 공부들을 계속 코드로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필요할 때 많은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시리즈 강의를 만들면서 지향하는 방향이고요.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께는 누가 봐도 우아스러울 만큼 큰 인프라 환경을 금방 구축할 수 있고, 그 구축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레벨로 알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음 스프린트 2 강의도 기대를 해주시길 바랄게요.